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직장 여성입니다. 내년에는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 엄마입니다. 회사 다니고 아이를 키우느라 언제나 바쁜데요. 어느 날부터인지 숨 돌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휴일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운동하며 취미를 즐기는 시절이 있었지만 결혼 후로는 제 시간을 가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을 낳은 것을 후회한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우리 아이를 만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뗄 수 없는 제 아들은 제게는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무래도 후회한다는 것이 맞겠죠. 벌써 1년째 남편과 별거 중이니까요. 한때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던 사이였는데 부부가 된 후에는 왜 남보다 못해진 것 같은지 가끔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게 돼요. 남자들은 결혼하면 바뀐다는 말을 저도 모르지 않았지만 제 남편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연애 시절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준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믿고 있었던 미련이 차단되자 발목을 이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크게 비교되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집안 형편도 비슷했고 학력도 비슷했고 다니는 회사 수준과 연봉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거든요. 원래 결혼 시장에서 남자보다 조금 못해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저희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괜찮았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보다 3살 어렸지만 연애 때는 서로 존중하며 잘 지냈기에 결혼해도 그렇게 잘 살아갈 줄 알았죠. 하지만 다 허상이었다. 정말 잘 맞는다 생각했던 남편과 저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닮은 줄 알았던 취향과 성격은 전부 남편이 저를 꼬시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2년이나 연애를 한 그리 짧은 기간도 아닌데 그 긴 시간 동안 속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속일 거면 끝까지 잘 좀 하던가 해야지. 이런 게으른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내더라도 그렇게나 정적이었던 남편이 결혼을 하니 집에서 손 하나 까다 않는 한량이 되어버리고 저는 그 집 식모가 된 듯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부는 일하는 시간도 비슷한 맞벌이 살림은 몽땅 제 몫이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이왕 한 결혼을 깨뜨릴 생각도 없었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살 거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참으려 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닭이 아니면 애라고 하니까 뭐 하나 할 줄 모르고 얄미운 남편도 살살 어르고 달래서 가르치면 곧 잘 해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때까지도 순진하게 사람이 변할 줄 알았던 저는 남편을 사랑한다 믿으며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며 저는 시댁과 남편의 권유로 아이를 위해 일까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댁이라 그런지 임신한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기 싫으셨겠죠. 너도 임신했는데 바로 일 그만두지 않고 뭐 하고 있니?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회사 다니는 것은 괜찮다고 했고요. 최대한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눈치도 덜 보이고 업무에 복귀할 때도 수월할 것 같고요. 나중에 육아 휴직 끝나고 복직해야겠지만 말이에요. 왜 복직은 무슨 복일까요? 경우는 내가 회사 곧 그만둔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회사를 그만래요. 왜 그래요? 그럼 너는 아이를 품고서 일을 계속 하려고 해? 그래야지요. 어머니, 요즘에는 복지가 쉬운 편이 아니죠. 아이를 낳고 일에 충실하려면 그렇지요. 저도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아닌 이 아이는 정말 큰 책임이라네요. 혹시 만일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요? 너는 어머니라 내가 모성애라는 것을 알아냈나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만 해? 너는 회사 생활이 중요한가요? 자식이 중요한가요? 세상 어디에 자식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곧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늦기 전에 사직서를 써야 해요. 어차피 회사에서도 당신을 필요로 하는 직원은 없을 거예요. 이 기회에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세요. 우리 경제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당신이 우리 아이를 제대로 먹이고 살릴 수 없을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회사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어쩔 것 같아요? 벌어도 우리 아들이 다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너는 그만 회사 관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여자는 그저 남편 내조를 잘하고 자식을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이륙심이 있었던 저는 임신 후에도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연차가 쌓이면서 나름 회사 내에서 인정도 받고 있었고 제가 일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가정에 너무 소홀한 것 같다며 아이를 가지고 퇴사를 하기를 바라며 여자는 그저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을 챙기는 게 의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나 저 모두 비슷하게 버는데 왜 제게만 희생을 강요하시는 건지 저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욕심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편이 낫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남편이 준 생활비로 생활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때부터 남편이 점점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일만 그만두면 경제적 결정을 내리겠다며 아무런 걱정 말라고 하더니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자 남편은 돈을 물어내거나 식구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까지 있는 집에서 많은 생활비를 쓰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제가 절약을 모르고 자기가 번 돈을 마구 쓰고 다니면서 항상 저를 비난했어요. 결국 경제권은 남편 손에 있었고 저는 돈 주머니를 쥐고 있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대체 살림을 이해를 못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뭘 얼마나 먹고 다니고 쓰는지를 얼마나 생활비를 사용하는지 궁금해. 아주 많은 생활비가 소비되는데 돈은 쉽게 얻을 수 없는데 돈을 많이 아껴요. 어디에 얼마나 아낄지를 남의 돈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 돈을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해.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방치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우리는 다른 가정에 비해 소비가 적은 편이에요. 둘이서 돈을 벌어서 더 많이 소비했을 때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정도 돈을 아끼는 게 부당하지 않아. 나도 당신을 생각하는 것을 많이 해. 당신이 책임지기 힘들까봐 어떻게든 절약하고 아끼지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화장품을 왜 사는 거야? 아니, 집에서 키우는 여자가 왜 이렇게 많이 돈을 쓰냐?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문제야. 여자인데 이것저것 쓸데없는 걸 많이 사서 까불어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겠냐? 아니, 난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집에서 혼자 허투루 쓰고 있는데 괜히 어디서 핑계가 핑계야. 그렇게 작은 것을 사용해도 얼마나 소비한다는 거야? 모두 자네의 욕심이고 허세야. 돈도 벌지 않는 여자가 사회생활을 할 때처럼 똑같이 쓰면 되냐? 아무튼 여자가 그냥 허세를 부려서 기가 막혔어. 남편이 하는 얘기만 들으면 제가 필요 없는 거를 산다고 비싼 화장품을 발라 다니는 줄 아는데. 하지만 난 정말로 억울했어. 계속 묻지 말고 남편에게 그걸. 내 물건을 하나 달라고 할 때마다 왜 그것이 필요한지, 왜 그렇게 비싼지 하는 식으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웬만하면 제 물건은 잘 안 사는 편이었거든요. 있으면 생활비를 아끼거나 결혼 전에 쥐고 있던 돈에서 녹여서 쓰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또한 그 집에서 숨만 쉬고 살라는 건지 남편은 자기 물건이 아니면 전부 사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가서 고생해서 돈을 번다며 매주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값이나 스크린 골프 등에 돈을 쓴다고 말이죠. 이럴 거면 차라리 맞벌이를 하자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왜 나를 집에 가두었는지 정말 분이 차오르네요.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는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제가 바보 같기만 했죠.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지만 그러한 남편은 참아줄수록 자기가 옳다고 믿었고 그러한 상황을 보는 내 속은 썩어가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집 식모주라는 남편이 힘을 붙여서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남편 덕분인지 매일 집에서 혼자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았고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있으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는 내가 더 이상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살면서 그와 같이 힘들지 않았던 적들은 삼수생 시절이나 취준생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계속해서 말이 통하지 않았고
다들 하는 것에 지쳐서 언젠가부터 내 잘못은 모두 내 탓이라 생각하며 화병에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제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아들이 4살이 된 시점이었어요.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자랐고 엄마 손도 덜 타게 되었다. 이제는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아이가 2살쯤 되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불쌍하다며 울면서 막아서 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막이 되어 무려 번이나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애를 내어라도 일부러 올려놓으려 하지만 어린 아이를 두고 나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핑계로 가정의 평화를 이유로 참았던 제가 있었지만 결국 참는 사람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희생을 해도 무엇을 얻을 것인지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만 알고 있는 제 아들이 자기 아들을 닮아서 똑똑한 줄 알고 다들 저를 무시하는데 말이죠. 생활비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고 구박만 하던 남편을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결국 마음을 단단히 먹고 취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나 쉬어버린 탓인지 취직은 결혼 전에는 오라는 것도 많고 능력도 인정받던 나였는데 이제는 애 딸린 경단녀로 아무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좌절하던 어느 날 예전 회사 선배의 도움으로 어렵게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사수였던 선배님이 새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맡으시면서 저를 믿고 불러주셨었거든요. 저는 그 은혜 감사하며 다짐했고 출근 확정이 되자 시댁과 남편에게 취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리 꺼내봐야 이번에도 내 발목을 잡거나 무시하겠다 싶어 늦게 말을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말하자 시댁이 아주 놀랐어요. 뭐, 출근을 해?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출근은 무슨? 출근, 그 회사 다시 다니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되었고요. 당신, 미쳤어? 당신이 회사 나가면 우리 시훈이는 누가 챙기고 어차피 시훈이 어린이집 다니잖아. 다음 주부터는 종일반으론 하기로 했어. 어린이집에는 말씀드려놨어. 그럼 내가 퇴근하고 시훈이를 데리러 가면 되니까 시훈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걱정을 안 해도 뭐하니? 아니야, 애를 하루 종일 집에 맡기는 거야? 당신, 미쳤어?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저것이 기어이지가 엄마라는 걸 까먹고 지랄을 피는 모양이에요. 너는 어떻게 된 것 같아 끝까지 내 생각만 하느냐? 너조차고 어린애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말이 되는 일이니? 어머니 시훈이 걱정은 어머니보다 제가 더 많이 해줘. 시훈이 생각하기에 더 일하려는 거예요. 지금도 일 안 한다고 남편이랑 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살고 있지만 시훈이가 커가면서 이런 꼴을 보면서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낳은 아이에게 아직 무시당하는 것보다 제일 할 일 하면서 멋진 엄마로 아이를 키우는 게 제한테도 아이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반대하지 마세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누가 무시를 했다고 그러세요? 괜히 자격지심에 엄하한 사람을 잡지 마세요. 핑계가 될 게 아니라 당신이 그냥 하고 싶은 거죠.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당신이 난 무시하지 않았어. 정말 매번 생활비를 줄 때마다 나와 같이 고생한 당신 등에 대해 빨대를 꽂고 산다며 팔자를 늘어뜨렸다고 그랬잖아. 내가 10원짜리 한 장 쓰는 것까지 사사건건 참견하고 시비를 걸었잖아. 그런데도 무시하지 않았어. 어머님과 당신 둘 다 그동안 충분히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라도 일할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못나서 그러는 거고 그걸 누구에게 탓해야 할까요? 그렇게 욕먹고 싶지 않다면 살림을 잘하든가 여자로서 살림을 하세요. 제 애에 따라서 짧은 글을 쓰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아니야. 그저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기집애적이고 남자만 생각하는 태도는 싫어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자신만만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네.
집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 어쨌든 나는 내가 출근하는 걸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당신 엄마의 말씀들을 들은 적 있잖아. 나도 허락하지 않겠어? 이에 고작 출근을 반대하는 시모와 남편 둘 다를 상대하며 난리가 났어. 남편은 나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우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야 했어. 그래서 나는 친정에 머물며 남편과 이별을 선택했어. 이렇게 무시하는 남편과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고려했지만 아이 때문에 참아야 했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은 제 선택이었지만 어른들 때문에 죄 없는 아이도 고통을 받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과 결심을 쉽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며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정 근처로 어린이집도 옮겼고 제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보아주시는 친정 부모님 덕분에 새로운 직장에서도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별거하며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이렇게 지내도 되려나 걱정도 했는데 오히려 남편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제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제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도 없고 남편이 원래부터 아이에게 무심했다 보니 아들도 아빠의 빈자리를 별로 느끼지 않는 듯했어요. 거기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며 식구가 늘어나서 그런지 아이가 친정 생활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애 볼모 삼아 가출한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며 난리였지만 저는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 집을 나올 걸 그랬나 싶으면서도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린 나이라서 아이가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혼 결심을 하다가도 아이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희의 별거가 기회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제가 집을 나간 사이에 다른 자를 만나고 다녔던 건지요. 어느 날 집에 짐을 가지러 들렸다가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고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바람이라 괴롭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이혼을 생각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언급하면 나만 나쁜 사람으로 남을까 우려했지만 그가 먼저 외도를 저질러 가정을 회방준다면 어떻게 남편과 계속 함께 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사랑도 아직 남았지만 점점 사랑은 사그러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여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시호가 연락을 했어요. 잘 지내니? 어떤 일이야? 하면서 왜 연락했냐고 물어보셨어요. 말을 그따위로 하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화가 많이 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돌아가려 한다는 걸 말씀하셨죠. 그런데 먼저 연락을 주시니 당황해서 그러한 말씀이 나왔네요. 그때는 제가 화가 많이 나서 그랬던 것이죠.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아들을 내쫓고 자식을 데리고 집을 나간다는 상황을 참을 수 있겠어요? 아무튼 저도 당신과 말다툼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시훈이를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시훈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어린이집에서도 잘 적응하고요. 제 부모님이 시훈이를 잘 챙겨주셔서 편하고 아이도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내가 아빠를 찾지 않는다는 건 다행이에요. 내 아빠는 평소에 시훈이를 별로 살곱지 않고 맨날 바쁘고 피곤하다며 애를 그냥 보고만 있었다면 그것도 이해할 만하겠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아이가 그러는 게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린애는 아빠가 보고 싶어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 아이가 아빠를 못 보고 몇 달째 지내는 건 정상일까? 애가 아직 어려워서 말은 못해도 그 어린 애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할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살 생각이니? 애를 생각해 봐야지. 하지 않니? 글쎄요. 저도 아이를 위해 남편과 잘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인간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세요? 뭐뭐뭐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어머니도 아셨나 봐요.
제가 혹시나 어머니가 모르시고 전화한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나 봐요. 봐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연락한 거예요.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으면 재판만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아셔야죠.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이었어. 우리 경우가 바람인 줄 알고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의 외도 이야기를 꺼내자 시우는 당황한 듯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명 제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한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말도 못하고 끊었습니다. 버리더라고 해도 물론 해봐야 하는 말이에요. 애를 데리고 다시 들어오라거나 제 탓을 하려는 얘기겠지만 그렇게 시모의 갑작스러운 연락 이후 제가 한동안 시모와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망설이던 제 마음도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결심이 굳어지는 어느 날, 저는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거나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던 분이라는 위험을 알고 계셨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말년에 손주를 만나며 즐거워하시며 오래오래 사시겠다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엄마와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던 생각이 한순간에 훼손되었습니다. 딸이 자식들과 같이 사위와 살기 힘들다고 우리 집에서 살고 있다가 못된 부분만 계속 보게 되었지만 제대로 효도할 기회도 없이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다는 점이 너무 죄송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남편은 아빠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연이 복잡한 남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부이고 함께 해야 할 법이었는데 사망한 장인 어른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남편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항상 딸 편인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동서가 제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의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몇 가지 긍정적인 일도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없는 주제이지만 동서는 제게 충분한 복을 주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동서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랐지만 너무 밝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게 잘해주셨어요. 형님, 이렇게 되어서 정말 유감입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기운 내세요. 형님이 기운 내셔야 어머니도 힘내실 수 있고 저도 아버지를 잃어봤기 때문에 형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가족과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게 예상 못했던 일이라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동서가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정말 고마워요. 남편 놈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는데 동서가 와 주셨어요. 어머니랑 아버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별거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 부부인데 설령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힘들 때 이러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들한테 별로 실망도 안 해야 한대요. 애초에 기대를 했어야지. 그냥 그런 인간들이 이번에도 여지없구나 싶은 거지. 아무튼 형님 힘내세요. 그나저나 사돈어른께서 그렇게 되셨어서 이제 어떻게 하셨대요? 형님, 어머니는 노후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는 원래도 여유가 없었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있었지만 집에 빚까지 있어서요. 물론 형님의 사정은 저희랑 다르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서요. 나도 그게 걱정이었는데 다행인지 무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혼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안심이라고는 할 수 없는 당연한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어린 자식을 돌보며 자라야 했던 것은 아버지의 고생이라는 것이나 그동안 아버지가 먼저 떠나신 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지혜롭고 따뜻한 위로가 참으로 큰 힘이 되었어요. 그분의 착한 위로로 힘을 얻으며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던 저의 상황을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슬프긴 하지만 제가 지치게 되면 엄마와 아이가 더욱 어려울 것 같아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해 다시 시샘이 연락하셨어요. 아버지는 잘 지내시고 오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을 떠올리며 생각해보게 됐어요. 왜 물어요? 그게 별로 궁금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 무슨 이딴 말 하는 거 보세요. 너는 걱정 안 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모양이군요. 왜 얘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알겠고요. 괜찮아요. 그만 해주세요. 그래, 나도 이런 거 얘기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니까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내일 시훈이를 데리러 가겠다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은이를 데리러 가신다니요? 왜요? 왜냐면 내 손주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벌써 반년째 못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이상한 가족으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바깥 사돈이 갑자기 떠나가면 당신도 안 사돈이나 얼마나 고생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시온이를 며칠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봐주지 마. 그러면 너도 안 돼. 사돈도 숨들일 수 있지 않겠니? 시원이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내가 애를 돌보겠다는 건 싫다고 말해. 너가 싫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너희는 아직 부부이고 나도 손자를 볼 권리가 있어.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경찰을 불러내겠다는 거야. 그렇게 시모에게 통보를 받고 다음 날은 시모를 기다리고 있었어. 솔직히 시호에게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의 말대로 제가 시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없었거든요. 시모가 며느리들을 못되게 하는 것을 워낙 손자를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해제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모가 오겠다고 한 시간이 지났어도 소식이 없어서 한참을 기다려도 시모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친 저는 근처에서 집을 못 찾는 건가 싶어 나가보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 때 하필이면 문 앞에 있던 시모가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계단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상황에 너무 놀랐고 시모가 대굴대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쫓아내려가는데 계단 밑에는 남편이 서 있었죠. 이 상황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죠. 시모의 상태 때문에 남편에게 따져 물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를 하고 시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참석했는데 남편은 같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화를 내며 날 막으려고 세울 때야. 너 빠지고 있어. 여기 왜 따라가느냐고. 어머니 어떻게 되셨는지 함께 가야 해. 어차피 우리 집에서 다치신 게 아닐 텐데. 그래서 너는 여기를 따라다니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조사를 받으라는 게야. 넌 우리 엄마를 밀친 개로 이 상황이 된 거잖아. 우리 엄마가 잘못을 한다 해도 나는 네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네가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거야. 이해하니? 내가 밀친 게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놀라서 넘어진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러란 말이야? 난 다 보고 있었어. 언제까지 발을 빼려고 해? 넌 평소에 우리 엄마를 정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엄마에게 순순히 시운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너, 일부러 에이스. 당신은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인가요? 어쨌든 나는 너를 살인으로 고발할 것이므로 준비해두어야 한다. 그 후 시모가 병원으로 옮겨져 혼수 상태로 판정을 받고 깨어나지 못했고, 남편은 나를 시모를 밀어 넣었다고 고발하여 나는 억울하게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그 상황이 무서웠고 걱정되었어요. 다른 증거가 없이 남편이 목격자로서 내가 시모를 해치게 했다고 진술한 덕분에 제 도움 없이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검찰에서는 차라리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을 받으라 권유했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던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재판날이 되어 나는 남편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판을 살면서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받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문제가 이 정도까지 되어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정신이 아득해졌다고 해야겠네요.
한편으로는 식모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 그러면서 제 실수이든 아니든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책임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아무리 욕해도 죽어도 바라지는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그 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끝까지 저를 범인 삼아서 비난하고 계셨어요. 재판장님,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제가 그런 일을 일부러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집 문을 열어주는 것뿐인데 그때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셔서 깜짝 놀라셔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지셨던 것뿐이에요. 뿐이에요. 아닙니다. 저건 다 거짓말이에요. 애초에 애들이고 가출한 것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손주볼모로 삼고 집으로 오게 한 것까지 전부 저 여자가 계획한 짓이에요. 저 여자가 계단으로 우리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고요. 그렇게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던 남편이 재판 중간에 다가와서 깜짝 놀랄 말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 얘기를 꺼내면서 그 돈을 자기 사업 자금으로 주면 고소를 철회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 줄도 몰랐던 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당신이랑 별거하고서 나도 회사 때려칠랬다. 왜 먹여 살릴 자식이 없으니 겁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 수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저기 돈이 들어갈 곳이 많네. 그래서 돈이 좀 궁하구나. 근데 당신은 나한테 장인어른 앞으로 사망보험금 나왔다는 말도 안 했더라. 당신은 사업을 시작했어. 아니,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어? 장인 어른 장례식에도 안 나타난 놈이 무슨 사망보험금 소리를 하는 거야? 재수 없이 들었지. 재수가 장례식 왔다 갔다며? 그래도 보험금 나왔다니 다행이라는 얘기를 들었지. 근데 당신은 우리 아직 부부 사이인데 그런 걸 숨기려고 그랬어. 왜 나한테 다 숨기고 이혼하려고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건 우리 아버지 목숨 값이야. 그리고 내 목 아니고 우리 엄마 몫이고 그걸 왜 당신이 찾는 거야? 아무리 욕심을 키워도 정도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밑도 끝도 없어 당신이. 살아계실 때 사위로 지내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 당신이에요. 내가 그 돈을 순순히 당신에게 줄 거라 생각하고 있던 것뿐인데 나 죽더라도 당신에게 그 돈을 줄 수 없어. 당신이 합의를 안 해주셔서 감옥에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긴 안 될 거예요. 네, 당신은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이대로면 정말로 감옥에 가실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엄마가 혼수 상태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혹시 엄마께서 떠나신다면 당신은 사람을 죽인 죄를 짓으실 건데 그런 무시무시한 행동을 저지르고도 무난히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시운은 걱정 안 하시는 건가 보지요. 나는 우리 시부모님의 시운을 걱정해서 당신께 기회를 줄 생각이었어요. 그러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주제 모르고 당당하게 나오면 곤란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지금 상황에선 당신에게 불리한 것이랍니다. 당신이야 그 아까워서 평생 감옥에서 살고 싶다는 거야? 기막히게도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저를 협박했었어요. 제가 돈을 주면 아이를 보아주겠다고 하고 고소를 취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은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와 혼자 되신 엄마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동서가 쟤를 위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실은 동서가 어떤 증언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증언이 시작되자 저는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사님, 우리 형님은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모함에 불과합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의 이혼에 대해 계획된 각본에 휘말려 오히려 두 분 모두의 피해자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재수 씨, 아이, 갑자기 왜 그래? 뭔가 약을 먹었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사주라도 받은 거야?
아주머니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는 게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두 분이 형님에게 어떤 일을 꾀했는지 다 들었답니다.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짓을 꾀하고 치러야 한다고? 이런 일이야 그래요. 엄마가 누워 계시는 것이 다 뻥이라는데 이하원 당신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며느리들끼리 시댁 엿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야, 증거도 없이 생사람 잡지 마라. 오, 저 증거가 있어요. 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범죄를 계획했는지 증거 다 있다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어머니는 지금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아니, 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진짜야. 너 이거 안 다물어. 판사님, 제가 여기 두 사람의 범죄 공모대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동서가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자 그 안에는 시모와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두 사람이 저를 어떤 식으로 망가뜨려서 범죄를 공모한 대화들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걔네 집 앞에서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친 걸 하는 거야? 뇌진탕이나 반신마비라던가 그런 거 맞지? 근데 내가 다쳐도 걔가 눈 하나 깜빡하겠니? 너랑 같이 살 때도 사사건건 대들고 집 맘대로 하는 앤데 깜빡하게 만들어야지. 아니, 우리가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적으로 고려해야 하잖아. 넘어지면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크게 다치는 게 좋은 거지. 엄마, 홀리우드 액션 알잖아? 홀리우드 액션 해야 하는 거야? 엄마가 연기를 잘할수록 우리가 뜯어낼 돈이 많아지는 거야? 걔가 가출까지 하고 성깔 있게 보이지만 은근히 마음이 열리거든. 명가는 우리 말 잘 들었던 거 아닌가? 가끔씩 뭐가 난리인지요. 퀸트가 나가서 그렇지만 본성은 약하다. 애야, 그런데 그런 애가 아무리 미워도 심지어 그래도 그 애가 눈앞에서 다치면 괜찮을까? 분명히 자책하고 안절부절 못할 걸. 그럼 우리는 합법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면 되는 거야? 그래, 그 애가 은근히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지? 그럼 얼마를 뜯어내려고 하고 있어? 그래봐야 치료비 명목으로 얼마 못 받을 텐데. 뭐 못해도 큰 거 한 장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아니면 이혼해줄 때 조건으로 더 뜯어내도 되는 거고, 아니지. 아빠가 죽고 사망보험금으로 몇 억을 받았다는데 남편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지금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결혼서 내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아, 그러니까 나도 그 돈 받아낼 권리가 충분하다. 있다고, 그렇지? 그래 그래. 내가 지난 수년간 그걸 먹여 살렸다고 새가 빠졌는데 이대로 그냥 이혼할 수는 없지. 하긴, 그것이 은근히 가서 벌써 너랑 이혼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이대로 이혼 당하기 전에 한 번 챙겨야지. 그래, 아, 내가 또 손해보고 사는 성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계획에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뭐라고 그랬지? 홀리우드 액션, 할리우드 액션. 내가 그 집 계단에 미끄러운 걸 발라놓을 거야? 그렇게 해놔야 걔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뒤집어 씌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를 밟지 말고 안 미끄러운 곳을 밟으면서 미끄러운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지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집에 뭐가 발라져 있었다고 검사해보면? 나는 며칠 후에 그 시간에 맞춰 계획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되고 궁지에 몰렸다면 나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겠지. 그래, 그래. 계획이 매우 확실해 보인다. 아이고, 우리들이 이렇게 똑똑해서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지는 거냐? 그렇지. 하여간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굴 무시했는지를 명백히 만들어봐라. 그러면 나는 그 후에 병원에서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지. 엄마는 여기에서 좀 쉬고 계시면서 이번 기회에 양해를 생각해 볼 것이고 그 사이에 내가 나머지를 처리하겠다. 그렇게 하자. 남편과의 사귐을 노리고 전부자작을 벌인 것을 들키고
동서에게 몰래 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서가 증언해주기까지 했어요. 해주었던 거였죠. 확실한 증거까지 내미며 동서가 증언을 하자 곤란해진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잡아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님. 지금 저것들이 나를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들이 그라니까요. 아니, 애초에 저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아, 이동성님. 동영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영상에는 두 분이 작당 모이며 웃고 있는 모습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 인정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형님을 괴롭히지 마시고요. 야, 너, 이러고도 내가 무사할 것 같아? 너,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 갈 곳 없는 고아를 받아줬더니 이것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히 내 뒤통수를 하? 너, 우리 엄마가 알면 당장 쫓겨나. 알아요. 상관없어요. 그 전에 제가 제 발로 나갈 테니까 저야말로 이런 시댁이 지겨워서 말이에요. 물론 겁이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할까도 생각했어요. 형님에게 돈이 없다고 해서 무슨 일 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혼하면 오갈 곳이 없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갈 곳 없어지고 이혼하게 될지언정 이런 범죄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저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제발 제 말을 믿고 저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진짜 기가 차. 너희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면 오산이야.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가만히 안 거라고. 남편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외쳤어요. 발악을 해댔습니다. 재판장 안에 남편의 고함 소리가 고래고래 울렸고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판사님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남편을 판사봉 후드렸습니다. 캐셨는데, 거요. 당신, 신성한 재판장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대망하고 파렴치 같은 일하고 사람의 달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증거가 눈앞에 있고 범죄 사실이 드러났으면 반성을 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지. 이 인간은 반성이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딸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당신 같은 놈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구나.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감옥도 아까워? 너 같은 놈한테는 몽둥이 질이 제격이지. 판사님이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제 사건에 감정이입을 하신 듯 했어요. 하긴 사위라는 노미 장인의 사망보험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걸 누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 인간이 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 남편이 한심했던 판사님은 남편을 엄벌하셨고 남편과 시모는 결국 나라의 쇠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무고하게 고생해야 했던 저는 오히려 시댁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이혼까지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된 덕분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전부 저가 가져올 수 있었고 아이권부터 합의금까지 상당한 돈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려면 오랜 소송이 필요할 것 같아 걱정했지만 일이 이렇게 해결되어서 상황이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골치 아픈 문제를 남편과 분리하게 되었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저를 따라 시동생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시동생도 남편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지만 자신의 엄마와 형이 겪은 상황을 보고 말없이 합의 이혼을 수락해 주었어요. 이로써 제게는 끔찍한 시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서준 동서의 덕분이었죠. 동서가 큰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용기를 내어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이겨내어 온 동서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 친정 이심을 해야 할 만큼 들게 지냈지만 아무리 막나라도 가족이라고는 동생이라 이혼 결심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혼자가 될 것을 각오하고 쟤를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기대 없는 동생이 오로지 저를 위해 그 결심을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런 동생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홀로 세우기를 해야 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같이 작은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식품회사를 다니던 제와 친정 엄마의 식당을 도와 손맛이 좋은 동생이 손을 잡아 밀키트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우리의 사업에 친정 엄마가 투자자가 되어 주셨고, 사실 저도 예전부터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남편도 사업을 하는 마당에 제가 못할까봐 고민이었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친정 엄마의 동서지사,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은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업을 꾸렸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정성과 오랜 손맛의 결합 덕분인지 첫 출시부터 저희의 밀키트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매진 행렬을 이어나갔습니다. 1년 만에 인터넷 홈쇼핑까지 진출하며 지금은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어한 회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승승장구하며 부자가 되는 사이 우리는 시댁이 쫄딱 망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살고 나온 시모와 전 남편이 어떻게든 피해를 만회해보겠다고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있는 재산까지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이렇게 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관역하고 일관하며 열심히 일해왔던 결과인 것 같아 기쁩니다. 불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과부에 대해 항상 가슴 깊이 생각하며 담대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음악 재생